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비 피해를 좀 봐야겠어요. 사상 첫 극한호우. 예, 극한호우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집중호우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극한호우라는 개념이 어제 등장했습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새로 등장한 개념인데 작년에 그 반지하 침수되고 그럴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예. 집중호우가 왔었잖아요. 예. 그 대책으로 마련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가 엄청 클 걸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기준이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 누적으로 했을 때 90mm의 강수량을 동시에 충족하면 네. 자동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럴 때 이제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쓰기로 이번에 정한 거고요. 예, 예. 어제 서울 수도권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신대방동 기준으로 1시간에 72mm가 내렸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그러면서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피해 상황 좀 살펴보면요. 경기 여주에서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부산에서도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권 곳곳에 도로가 침수돼서 일부 구역이 이렇게 통제가 됐었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이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가 컸습니다. 무섭게 내리던데 오늘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대요. 예, 예. 대기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그 기단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생겼는데 특히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뿌릴 거라고 하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야,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무섭게 오더라고요, 정말 비가. 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좀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네. 예, 진짜 뭐 한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왔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상청 표현대로 따르면은 진짜 장마는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오늘 내일부터. 어제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마는 맞지만은 네. 집중호우성이었다라면은 지금 일본의 장마 전선이 머물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지금 서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5명 이상 죽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북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던 그 많은 비를 뿌리던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예. 쪽으로 또 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해서 경상도 쪽, 뭐 이제 남부 쪽으로 이제 오고 이게 좀 더 중부 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또 티베트 고기압이 있거든요. 요게 두 개가 지금 한반도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최소 일주일간은 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이맘때 장마철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 주 비 많이 온답니다. 단단히 주의 한번 돌아보셔야겠어요.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북한 뉴스인데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다가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제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어제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이렇게 이런 뭐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남조선 아니면 남조선 괴뢰 정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우리를 불렀었잖아요. 이렇게 공식 문건에 대한민국이라고 쓴 거는 뭐 인용할 때나 아니면 남북 회담했을 때 담화문 합의문 같은 거 썼을 때 말고는 네.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얼핏 보면은 그냥 우리를 좀 적국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남처럼 지금 규정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연합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그 별개 국가로 이제 꼽은 거고. 그렇게들 지금 전문가가 애들이 해석합니까? 네, 그러니까 남조선, 북조선 할 때는 같은 조선인데 남쪽의 조선, 북쪽의 조선 이런 느낌이었다면 대한민국, 우리랑 상관없는 남남 이런 느낌이다. 입장 바꿔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고 얼마 전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거부할 때 네.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아니라 외교부 같은 외무성이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아예 우리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한 개의 국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평통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예 없어졌다라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제 남한이나 미국을 어떤 그 미국이랑 이제 협상 같은 걸 다시 조만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적대적 공존 쪽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뭐 투 코리아, 두 개의 한국 이런 얘기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투 코리아. 네. 또 중요한 게 북한이 그러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던 담화의 내용이 격추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가 자기네들 영공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격추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화에 담겨 있었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영토, 국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이제 보통 행사할 때 쓰는 말인데 네. 뭐 이렇게 침범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서는 거는 앞으로 추가 도발할 명분을 쌓는 거다. 빌드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뭐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줘서 서운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는 건 별개의 국가, 적대적 국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적대국의 핵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북한 내부 지침 이것과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기류 변화를 보면은 네. 한 2년 전부터 북한이 민족이란 단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통일이란 네. 단어도 이제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북한도 뭐 6.25 전쟁도 일으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대외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주장을 해왔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겉으로라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부르고 북에서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남남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기류가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김경아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조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비둘기파죠. 북한의 비둘기파들이 예. 싹 정리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체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예 다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통일전선부가 일종의 한국의 통일부 같은 거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뭐 이제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강경파만 남았어요, 그럼. 그렇게 봐야죠. 이제 국가 기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이 사람들을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공석으로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현정은 현대 회장이 지난번에 방북하려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방북을 북한이 불허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보통은 이게 조평통이나 통일전선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교부에서 했거든. 북한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일 기자랑 같은. 각자 갈 길이 간다라는 거고 네.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200캐리 예. 그 나라에서부터 200캐리 그러니까 370km 정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군사분계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을 할 때 육상은 군사분계선을 그었는데 해상은 합의를 못했어요. 남북 간에 그리고 이제 유엔하고 북한하고 이제 합의를 못해가지고 여기는 좀 모호한 지역으로 그렇죠.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침범한 거를 뭐 이제 뭐 문제 삼겠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시비를 걸겠다. 우리 근처에만 와봐.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발의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합참도 배타적 경제 수용은 그러니까 항행에 자유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게 맞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억지를 부릴 가능성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크게 보면은 국지전 도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적대국에 대한 이제 핵 개발, 핵무기 사용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북한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이제 옛날 저서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요. 예. 옛날 저서 어떤 거요? 뭐 책을 많이 썼어요. 한 대여섯 권, 한 10년 동안 대여섯 권을 썼는데 지금 뭐 5년 전에 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여기에서는 김구가 김일성한테 완전 역이용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태영호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탄핵도 같은 경우에도 촛불 집회는 체제 전복 활동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뭐 담겨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자로서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은 통일부 장관이 이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북한이 조평통과 통전부를 무력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통일부를 무력화하고 각자 이제 진짜 갈 길 가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 차라리 통일부 폐지해라 이럴 거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통일부 역할을 하던 통일의 중간자 역할을 하던 부서들이 다 강경파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려요? 통일부 인사청문회는 진짜? 통일부 장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정을 못 잡았어요. 아직 후보자 일정을 아직 못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돈봉투 현역 의원 20명 특정. 검찰이요.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받는 국회의원이 20명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누군지 밝힌 건 아니죠? 네, 20명이 누군지 나온 건 아니고 돈 받은 의원 수가 20명이라고 적시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 그 구속영장 내용이 전해진 건데요. 네. 뭐라고 나왔냐면 2021년 4월 21일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10명한테 봉투 1개씩 교부를 했고 또 다음날 오후에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의원 10명한테 봉투 1개씩 교부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명에서 20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이나 강래구씨 공소장 여기에는 뭐 봉투 20개 정도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번에 아예 의원 숫자 자체가 특정이 된 거예요. 아, 봉투 20개가 의원 20명으로 바뀐 거군요. 네. 더 정확하게. 네. 아. 이제 조만간 해당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강래구 씨가 또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많이 나오던데 강래구 씨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강래구 씨 변호인이 나와서 국회의원 제공용으로 윤관석 의원한테 3천만 원 준 건 사실이다. 다만 검찰이 이제 6천만 원이라고 이제 혐의를 냈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 3천만 원은 부인했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돈봉투 사건 그동안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소식이 잘 안 전해졌었는데 20명 적시가 드러났네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지금 수사를 보면은 아까 전에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이게 네. 정무조정실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 측근이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리가 다 연결됐는데 맨 상단에 있는 송영길, 네. 맨 하단에 있는 돈봉투 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는 싹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러니까 박용수 씨라는 분이 아주 측근인 거죠. 예, 송영길 그러니까 대표. 보좌관도 하고 네, 당 대표가 송영길 당 대표가 됐을 때 정무조정실장 예, 했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측근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먹사연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뭐 정치 자금을 마련을 했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사람들은 다 지금 뭐 구속되고 소환되고 다 조사받고 맨 위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그 밑에 맨 아래 예. 받은 의원들만 남은 상황이다. 소환이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도 양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20명 이제 딱 20명이라고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여 명도 아니고 그러면은 명단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명씩 한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를테면 지금 검찰이 보는 게 국회 사무처 또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출입 기록을 본다라는 그렇죠. 건데 거기에 갔으면 돈 받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토를 하거나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아니 나 다른 볼 일 있어서 갔어 거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다. 아마 관건은 그 부분이 될 것이다. 예. 그 말씀. 자,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김관일 기자?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직장 동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그 전주환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작년 9월이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네. 범행 전에 피해자를 2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에 살해한 걸로 이제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킹 사건이 1심에서 징역 9년이 나왔었고요. 네. 신당역 살인했던 그 사건이 1심에서 징역 40년이 나왔었어요. 항소심을 이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묶어서 심리를 했었는데 그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온 거고요.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예.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